박진호 소령이 식판을 들고 배식대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36, 육사 출신답게 어깨는 쫙 펴졌지만 얼굴엔 이미 짜증이 한가득이었죠. 이정숙 여사가 밥을 퍼주려 하자 박수령은 노골적으로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아, 진짜 속 터지네. 나이도 있으신 분이 왜 이렇게 꿈을 대세요? 이정숙 여사의 손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 없이 다시 국자를 들어 밥을 풀려 했죠. 박수령의 목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이 나이에 뭐하러 여기 나와서 고생이세요? 집에서 손주나 보시지. 아니면 경로당 가서 화투나 치시든가. 아니 왜 이렇게 느려요? 뒤에 사람들 안 보여요? 주변 병사들이 힐끔힐끔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표정이 굳었지만 감히 소령에게 대들 순 없었죠. 이정숙 여사는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정성껏 반찬을 담아주며 조용히 말했죠. 죄송합니다, 소령님. 조금만 더 서두르겠습니다. 박소령은 콧방귀를 끼며 식판을 들고 휙 돌아섰습니다. 그의 뒤에 서 있던 최강민 병장이 이정숙 여사에게 꾸벅 고개를 숙였지만 박소령의 날카로운 시선에 어색하게 자리를 피했죠. 다른 장교들은 애매한 웃음으로 상황을 넘겼지만 박소령의 불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동료 장교들과 자리에 앉아서도 계속 투덜거렸죠. 진짜 저런 할머니가 왜 군대에 있는지 모르겠다니까요. 제가 지휘관 되면 저런 분들부터 싹 정리할 겁니다. 그날 오후 간부 휴게실에서도 박소령의 식당 할머니 비난은 계속됐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이 부대기역의 선봉장이라도 된 듯 목소리를 높였죠. 이 충격적인 상황, 그녀는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잠시 후 상상조차 못한 반전이 펼쳐집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당신에게도 오늘의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그날 저녁 6시 부대 전체에 긴급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전 장병 주목. 사단장께서 급히 복귀하시오. 내일 오전 9시 전체 간부 회의를 소집한다. 전 간부는 정시에 참석하기 바란다. 박수령은 대수롭지 않게 방송을 들었습니다. 며칠 전 서울로 출장 갔던 사단장이 갑자기 돌아온다는 소식이었지만 그게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사단본부 대회의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각 부대에서 모인 간부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고 박진우 소령 역시 평소처럼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죠. 그는 오늘도 어제처럼 식당 할머니 얘기를 동료들과 소곤거리며 낄낄대고 있었습니다. 어제 그 할머니 보셨습니까? 와, 진짜 답답해서. 저런 분이 계속 계시면 부대 이미지에.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활짝 열리며 김선우 사단장이 들어섰습니다. 모든 간부가 일제히 일어나 칼같이 차렷 자세를 취했죠. 40대 초반의 김선우 사단장은 강직한 인상과 카리스마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그의 뒤로 한 사람이 더 따라 들어오는 겁니다. 박수령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어제 자신이 그토록 모욕했던 식당의 이정숙 여사가 단정한 정복 차림으로 사단장 옆에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어제와는 전혀 다른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박수령의 머릿속이 순간 새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선우 사단장이 단상에 올라서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도록. 오늘 급히 회의를 소집한 이유가 간부들이 자리에 앉았지만 모두의 시선은 이정숙 여사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박소령은 등 뒤로 식은땀이 줄줄 흐르기 시작했죠.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지만 그는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소개하지. 내 옆에 계신 이분은 우리 부대 식당에서 오랫동안 애써주신 이정숙 조리원님이시다. 회의실이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김선우 사단장의 목소리가 더욱 또렷하게 울려 퍼졌죠. 그리고 나의 어머니다. 순간 회의실 안이 폭탄이라도 터진 듯 고요해졌습니다. 모든 간부의 시선이 박진우 소령에게로 향했죠. 어제 식당에서 벌어진 일을 목격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박소령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손이 사시나무처럼 덜덜 떨리기 시작했죠. 어제 자신이 내뱉었던 말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할망구, 집에서 쉬어. 여긴 놀이터가 아니야. 모든 단어가 비수가 되어 심장에 박히는 듯 했습니다. 김선우 사단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지난 20년간 우리 부대를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오셨다. 내가 소위로 임관하던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장병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셨지. 이정숙 여사가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제의 그 모욕 속에서도 꿋꿋이 지켜냈던 품위가 느껴졌죠. 그런데 최근 일부 간부가 우리 조리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박소령의 등에서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주변 동료들의 시선이 가시처럼 따가웠죠. 어제 자신과 함께 웃으며 동조하던 동료들조차 이젠 싸늘하게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김선우 사단장의 시선이 정확히 박소령에게 꽂혔습니다. 박진우 소령? 네네. 사단장님, 박소령이 벌떡 일어서며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목소리는 염소처럼 떨리고 있었죠. 어제 식당에서 있었던 일 들었다. 할 말 있나? 박소령은 입을 뻐끔거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명할 말을 찾으려 했지만 머릿속은 이미 하얗게 타버렸죠. 자신이 저지른 짓이 너무나도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 아니다. 부하의 인격을 모독하고 나이를 이유로 차별하는 건 명백한 인권 침해이자 군기강 해이 문제다. 회의실의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다른 간부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상황을 지켜봤죠. 박소령은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이정숙 여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단장님, 괜찮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서 손이 느려진 건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김선우 사단장은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개인적인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군의 기강이 걸린 문제입니다. 박소령은 그 순간 자신의 미래가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승진은커녕 군 생활 자체가 끝장날 위기였죠. 회의가 끝난 후 박진우 소령은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문을 걸어 잠그고는 책상에 주저앉았죠. 머릿속이 텅 비어버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세상을 다 가진 듯 자신만만했던 그의 세계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런 일이. 박소령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동기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료들마저 그를 피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부대 내 소문은 이미 번개처럼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박소령은 식당에 갈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대신 PX에서 컵라면 하나를 사와 사무실에서 홀로 삼켰죠. 그런데 복도를 지나가는 병사들의 수근거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야, 들었어? 그 박소령 말이야. 사단장님 어머님한테 막말을 했다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우리 이모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우리가 아플 때마다 몰래 따뜻한 죽도 끓여주셨잖아. 박소령의 얼굴이 분노와 절망으로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점점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죠.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냥 일 좀 빨리 하라고 한 것뿐이잖아. 오후가 되자 박소령은 동료 장교들을 찾아가 해명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냉랭하기만 했죠. 박소령, 지금은 좀 조용히 있는 게 좋지 않겠나? 상황 파악 안 되나? 아니, 진짜 모르고 한 일 아닙니까? 누가 사단장 어머니라고 미리 알려줬냐고요. 그게 문제가 아니잖나. 사단장 어머니든 아니든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아니지. 박소령은 점점 더 깊은 고립감에 빠져들었습니다. 평소 자신을 깎듯이 따르던 후배 장교들까지 그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죠. 그날 저녁 간부 회식 자리에서도 박소령의 주변엔 아무도 앉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박소령의 마음속에는 뒤틀린 분노가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잘못했다는 생각보다는 이정숙 여사와 김선우 사단장에 대한 원망이 눈덩이처럼 커져갔죠. 왜 미리 말 안 했어? 사단장 어머니라는 걸 왜 숨기고 있었던 건데? 박소령은 혼자 씩씩거리며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부대 인트라넷 익명 게시판에 접속했죠. 아니나 다를까 자신에 대한 이야기로 시끄러웠습니다. 간부가 조리원 할머니께 이런 막말을 해도 되는 건가요? 어제 식당에서 본 장면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박소령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익명으로 반박글을 올리기 시작했죠. 사실 그 조리원분이 너무 느려서 전체 배식 시간이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부대 효율성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뿐인데 너무 과하게 해석하는 것 같네요. 하지만 댓글은 더욱 싸늘했습니다. 효율성이요? 연세 드신 분께 할 말인가요? 인격 모독이 부대 효율을 높입니까? 간부님이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 저희 같은 병사들은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박소령은 탁 소리가 나게 컴퓨터를 꺼버리고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그의 분노는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커져만 갔죠. 그날 밤 박소령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새 뒤척였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음모론이 맴돌았죠. 이건 함정이야. 사단장이 일부러 어머니 신분을 숨기고 나를 함정에 빠뜨린 거야. 그래서 나를 제거하려는 속셈이지. 박소령의 사고는 점점 더 비이성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남을 탓하는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버렸죠. 이튿날 아침, 박소령은 식당을 지나치며 이정숙 여사를 노려봤습니다. 이정숙 여사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로 장병들에게 식사를 나눠주고 있었죠. 그 모습이 박소령에게는 더욱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저 할머니가 사단장 어머니라는 권력을 이용해서 날 매장시키려는 거야. 박소령의 마음속에는 이미 복수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상황을 뒤집을 교활한 방법을 찾기 시작했죠. 일주일이 지나자 박진우 수령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부대 내에서 그를 바라보는 시선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죠. 평소 함께 어울리던 동료들도 하나둘씩 그를 피했습니다. 박소령은 지독한 고립감 속에서 피해의식에 사로잡혔습니다. 이건 공정하지 않아. 어떻게 나만 나쁜 놈이 될 수 있어? 박소령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뒤져 비슷한 사례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인사 발령 소식을 확인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죠. 차기 사단장 후보군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빠져 있었던 겁니다. 이럴 수가. 내가 후보에 있었는데. 박소령은 분노로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피땀 흘려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것 같았죠. 이게 다 그 할머니 때문이야. 사단장이 자기 엄마를 이용해서 날 제거한 거야. 박소령의 사고는 완전히 음모론에 잠식당했습니다. 그는 이 상황을 뒤집기 위한 위험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컴퓨터 앞에 앉아 이정숙 여사의 인사 기록을 몰래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간의 집요한 조사 끝에 박소령은 이정숙 여사의 과거 기록에서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20년 전 부대 조리원으로 채용될 당시의 서류 일부가 누락되어 있었던 거죠. 이거다! 자격 미달로 부정 채용된 거야. 박소령은 마치 보물이라도 찾은 듯 희열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정숙 여사의 출입 기록을 조작하기 시작했죠. 근무 시간을 마음대로 수정하고 잊지도 않았던 지각 기록을 만들어 넣었습니다. 무자격 근무자가 20년간 부정하게 일해왔다고 터뜨리면 사단장도 어쩔 수 없이 자기 어머니를 포기하겠지. 박소령은 교묘하게 서류를 조작했습니다. 전산 시스템에 접근해서 이정숙 여사의 근무 평가를 멋대로 최하점으로 낮춰놓기도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방부 감찰실의 익명으로 신고 메일을 보냈습니다. 제12 보병사단 구내식당에 무자격 조리원이 장기간 근무하고 있으며 이는 사단장의 개인적 이해관계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신고를 마친 박소령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감찰단이 내려와 조사를 시작하면 모든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확신했죠. 이번엔 내가 이길 차례야.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해결하는 거지. 며칠 후 정말로 국방부 감찰실에서 조사팀이 파견된다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박소령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죠. 김선호 사단장은 감찰 소식을 듣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와 관련된 조사라는 것을 알고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죠. 그는 이정숙 여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당분간은 나오지 마세요. 감찰이 끝날 때까지만이라도요. 하지만 이정숙 여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숨어야 하니? 나는 평생 당당하게 내 일을 해왔는데 피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어머니, 선우야. 너는 사단장이고 나는 조리원이야. 각자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 아니겠니? 어머니의 의연한 모습에 김선우 사단장은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박소령은 감찰단이 도착하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이제 곧 진실이 밝혀지고 자신의 정당함이 증명될 것이라고 굳게 믿었죠. 그는 이미 감찰관들에게 제출할 조작된 추가 자료들까지 완벽하게 준비해두었습니다. 이번엔 내가 이긴다. 감정보다 규정과 원칙이 우선이니까. 하지만 박소령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파헤치려던 그 과거 속에 어떤 엄청난 진실이 숨어 있는지를 말이죠. 국방부 감찰단이 제12보병사단에 도착한 것은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단장인 윤태준 대령을 비롯한 3명의 감찰관들이 엄숙한 표정으로 사단본부로 들어섰죠. 박진우 소령은 멀리서 그들을 바라보며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군. 이제 누가 옳았는지 모두가 알게 될 거야. 윤태준 대령은 50대 중반에 신중한 성격으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감찰 업무에서 철두철미한 원칙주의자로 통했죠. 어떤 개인적인 감정도 배제하고 오직 사실과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감찰단은 먼저 김선우 사단장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김선우 사단장은 솔직하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죠. 제 어머니께서 20년간 이 부대에서 성실하게 근무해 오셨습니다. 최근 일부 간부의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과 어머니의 근무 자체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윤태준 대령이 차분하게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정숙 조리원님의 채용 과정에 특별한 절차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정규 채용 절차를 거쳤고 당시 저는 소위였기 때문에 채용에 관여할 위치도 아니었습니다. 감찰단은 이어서 이정숙 여사와의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이정숙 여사는 떨림 없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들려주었죠. 저는 26세 군인과 결혼해서 30년을 군인 아내로 살았습니다. 남편이 작전 중에 순직한 후에는 혼자 아들을 키우며 살았고 아들이 장교가 된 후에도 계속 이 일을 해왔습니다. 윤태준 대령이 서류를 뒤적이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채용 당시 서류 일부가 누락되어 있군요.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때는 지금처럼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서류 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명 정당한 절차를 거쳐 채용되었습니다. 박소령은 이 대화를 멀리서 엿들으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류 누락, 저 부분이 분명 문제가 될 거라고 확신했죠. 그런데 윤태준 대령이 이정숙 여사의 인사 기록을 더 자세히 살펴보던 중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서류 뭉치 속에서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나온 겁니다. 이 사진은 무엇입니까? 이정숙 여사가 사진을 보더니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것은 30년 전 남편의 동기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었는데 그 중에는 현재 김선우 사단장의 아버지도 함께 있었죠. 이분은 혹시 김도연 소령 아니십니까? 윤태준 대령이 사진 속 한 사람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정숙 여사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남편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윤태준 대령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는 즉시 군인사 기록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김도연이라는 이름을 검색했죠.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김도연 소령, 대침투 작전 중 전사, 전사자 명단에 등재되어 있군요. 그리고 이정숙 여사님은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감찰관들 사이에서 나지막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윤태준 대령은 더 자세한 조사를 위해 국가보훈처 데이터베이스까지 확인했죠. 이정숙 여사님, 당신은 현재까지도 국가유공자 유족 예우를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남편분께서는 화랑모 공훈장까지 받으셨군요. 이정숙 여사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 일로 특별 대우받고 싶지 않아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몫의 일을 조용히 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윤태준 대령은 박소령이 제출한 민원 내용을 다시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무자격 근무자라고 신고한 내용이었는데 실제로는 국가유공자의 아내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20년간 묵묵히 근무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상하군. 이 민원 내용과 실제 사실이 전혀 달라. 감찰단은 즉시 민원을 제기한 경로를 역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대 내부 전산 시스템의 접속 기록을 정밀 조사했죠. 며칠간의 디지털 포렌식 결과 마침내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정숙 여사의 근무 기록이 최근에 인위적으로 조작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조작을 한 IP 주소가 바로 박진우 소령의 사무실이라는 증거까지 확보되었죠. 윤태준 대령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갑질 문제가 아니라 공문서 조작과 무고라는 중대한 범죄 사건이군. 박소령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파헤치려던 진실의 칼날이 오히려 자신의 목을 겨누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윤태준 대령은 조사 결과를 정리하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단순한 민원 조사로 시작했던 일이 공문서 조작과 허위 신고라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드러났기 때문이었죠. 그는 즉시 박진우 소령을 감찰실로 소환했습니다. 박진우 소령, 즉시 감찰실로 출석하기 바란다. 박소령은 여전히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감찰실 문을 열었습니다. 자신이 제출한 증거들로 이정숙 여사의 비리가 만천하에 드러났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죠. 수고 많으십니다, 대령님. 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윤태준 대령이 서류 뭉치를 책상에 탁 내려놓으며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소령, 당신이 제출한 민원 내용에 대해 몇 가지 묻겠다. 이정숙 조리원을 무자격 근무자라고 신고했는데 근거가 무엇인가? 채용 서류에 누락된 부분이 있고 근무 태도도 불성실했습니다. 지각도 잦았고요. 잠깐, 윤태준 대령이 박소령의 말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화면을 그의 앞으로 돌려 보여주었죠. 이것이 이정숙 조리원의 전산 기록 변경 내역이다. 최근 일주일 사이 여러 차례 수정된 흔적이 있더군. 그런데 이 기록을 수정한 계정이 바로 당신 거야. 박소령의 얼굴이 순간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모든 조작이 낱낱이 추적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건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업무상 필요? 당신에게 인사기록을 수정할 권한이 있나? 윤태준 대령의 목소리가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또 다른 서류를 꺼내 박소령의 눈앞에 펼쳐 보였죠. 더 심각한 것은 이거다. 이정숙 여사님은 국가유공자 유족이다. 남편인 고 김도연 소령은 30년 전 대침투 작전 중 순직하셨고 국가에서 훈장까지 추서했다. 박소령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고 모욕했던 그 할머니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의 아내였다는 사실에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이정숙 여사의 채용은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 당시 서류 누락은 전사나 이전 시대의 일반적인 현상이었고 오히려 국가유공자 가족으로서 우선 채용 대상이셨지. 윤태준 대령이 책상을 손가락으로 탁탁 두드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박소령, 당신은 국가유공자 가족을 모욕하고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공문서를 조작했으며 허위사실로 무고까지 했다.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다. 박소령은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감정 싸움으로 시작한 일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생각이 짧았다고?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계획적인 범죄다. 윤태준 대령은 박소령을 향해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공문서 조작, 허위신고, 명예훼손.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인격을 짓밟기 위한 치밀한 계획 범죄였다. 박소령은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자신이 벌인 일의 무게를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난 후였죠. 박진호 소령, 당신은 즉시 직위해제되며 군 검찰의 신병이 인계될 것이다. 감찰실 밖에서는 이미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일하시던 이모님이 사실은 순직한 장교의 아내였다는 것, 그리고 그분을 모욕했던 소령이 서류 조작까지 했다는 사실이 부대 전체에 알려졌죠. 병사들은 충격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우리 이모님이 순직하신 분의 사모님이셨다고? 그런 분한테 어떻게 그런 막말을 할 수가 있지? 박소령, 진짜 인간도 아니다. 한편 이정숙 여사는 여전히 식당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소동에도 아랑곳 없이 그녀는 변함없이 장병들을 위해 정성껏 식사를 준비했죠. 최광민 병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아무것도 몰라서. 이정숙 여사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뭘 미안해하니. 너희들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그저 네 자리에서 맡은 일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그녀의 품위 있는 모습에 병사들은 더욱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진정한 군인 가족의 모습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보여주는 순간이었죠. 감찰 조사가 끝나고 일주일 후 부대 전체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박진우 소령이 공문서 조작 및 허위신고 혐의로 군 검찰에 구속 송치되었다는 소식이었죠. 동시에 그의 모든 직무가 정지되었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는 공문도 내려왔습니다. 박소령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짐을 정리하며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피땀 흘려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먼지처럼 사라져버렸죠. 승진은커녕 군 생활 자체가 끝장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더라면 내가 왜 그랬을까? 하지만 아무리 후회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한편 김선우 사단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머니 이정숙 여사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부대 전체에 올바른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생각했죠. 전장병이 들을 수 있도록 전체 방송을 준비하게 김선우 사단장의 지시에 따라 부대 전체 방송시설이 준비되었습니다. 오후 2시 김선우 사단장의 목소리가 부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전 장병, 주목하기 바란다.
사단장 김선우다. 부대 곳곳에서 장병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방송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던 이정숙 여사도 손을 멈추고 아들의 목소리에 집중했죠. 최근 우리 부대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말하겠다. 일부 간부가 우리 조리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에 대해 사단장으로서 머리 숙여 사과한다. 김선우 사단장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동안 제대로 알지 못했던 진실이다. 우리 부대 식당에서 20년간 묵묵히 헌신해오신 이정숙 조리원님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직 장교의 아내이시며 국가 유공자 가족이시다. 부대 전체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이정숙 조리원님의 남편 고 김도현 소령은 30년 전 대침투 작전 중 조국을 위해 장렬히 산화하셨다. 그분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평화롭게 근무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정숙 여사의 눈가에 조용히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 분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고 심지어 모욕까지 했다는 것은 군인으로서 통탄할 일이다. 내 어머니는 나의 약점이 아니다. 오히려 내가 군인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이자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진정한 군인 가족의 표상이다. 김선우 사단장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들로서 그리고 사단장으로서의 복잡한 감정이 고스란히 전해졌죠. 앞으로 우리 부대는 이정숙 조리원님을 비롯한 모든 부대 가족들을 존중하고 예우할 것이다. 계급과 지위를 떠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과 존엄을 지켜나갈 것을 약속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의 가해자인 박진우 소령은 군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받을 것이다. 우리 군은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다. 방송이 끝나자 부대 곳곳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많은 장병들이 이정숙 여사에 대해 새로운 존경심을 갖게 되었죠. 식당에서는 몇몇 병사들이 이정숙 여사에게 다가가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몰라 배워서 정말 죄송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정숙 여사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뭘, 나는 그냥 내 할 일 했을 뿐인데 너희들이 건강하게 잘 지내는 게 나한텐 제일 큰 보람이야. 한 달 후 박진우 전 수령에 대한 징계위원회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공문서 조작, 허위신고,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명예 전역 처분을 받았죠. 그는 조용히 짐을 싸서 제12보병사단을 떠났습니다. 떠나는 날 그는 마지막으로 식당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정숙 여사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장병들을 위해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죠. 박 전 소령은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정숙 여사도 그를 발견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고개를 한번 끄덕여 주었을 뿐이죠. 그 순간 박 전 소령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죄송했습니다. 그가 모기만 한 목소리로 사과했지만 이정숙 여사는 대답 대신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용서도 질책도 아닌 그 침묵이 그에게는 가장 큰 벌처럼 느껴졌습니다. 박 전 소령은 고개를 떨군 채 쓸쓸히 부대를 떠났습니다. 한편 제12보 병사단에는 새로운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정숙 여사의 진실이 알려진 후 부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죠. 장병들은 그녀를 진심으로 존경하며 따랐습니다. 특히 젊은 병사들 사이에서는 이정숙 여사를 부대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최강민 병장이 동료들과 함께 식당으로 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와서 이정숙 여사의 일을 도와드리려고 한 거죠. 어머님, 저희가 도와드릴 일 없을까요? 이정숙 여사는 손사래를 치며 웃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너희들은 훈련이나 열심히 해. 그게 할머니 도와주는 거야. 하지만 병사들은 자발적으로 설거지를 돕고 무거운 식자재를 옮기며 그녀를 도왔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어느덧 쌀쌀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정숙 여사가 마지막 설거지를 마치고 있을 때 최강민 병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편지 한 통이 들려 있었죠. 어머님, 이거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편지 봉투에는 우리 부대 어머니께라고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스러운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이정숙 여사가 편지를 펼쳐보니 최 병장의 진심이 담긴 글이 나타났습니다. 어머님, 저는 집이 멀어서 1년에 한두 번밖에 집에 못 가요. 그런데 어머님이 계셔서 고향 생각이 덜 나는 것 같아요. 어머님께서 해주시는 밥을 먹으면 꼭 우리 엄마가 해준 밥맛이 나거든요. 어머님, 우리 엄마 대신해서라도
부디 오래오래 건강하게 저희 곁에 계셔주세요. 이정숙 여사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런 순수한 마음들 때문에 자신이 이 고된 일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 같았죠. 고맙다. 정말 고마워. 할머니가 더 힘낼게. 그날 밤 이정숙 여사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부대의 불빛들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죠.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변함없는 선함과 성실함에 있다는 것을 그녀의 삶이 조용히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함께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에 작은 따뜻함 하나가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그 따뜻한 마음을 댓글로 함께 나누어 보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